안녕하세요. 구자룡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원합의체 선고와 관련해 가지고 좀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대선 전에 이게 결과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의문들이 많았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 진행을 보면은 대선 전에 판결을 선고하겠다라는 의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리는 전원합의체 심리 기일을 지금 3일에 걸쳐 2번을 벌써 진행을 했거든요. 만약에 대선 전에 할 생각이 없었다면은 이렇게 땡겨서 잡을 이유는 없다. 지금 이렇게 속도전을 내다가 갑자기 그 이후에 진행도 하지 않고 선고도 하지 않는다. 이거는 오히려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사법부의 신뢰를 꺾어버리는 거거든요. 법원이 스스로 그런 행동을 하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원합의체뿐만 아니라 법원의 운용에 대해서 결정하는 대법원장의 의지가 확인된 것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법원장이 사라졌다, 공개석상에서 보이지 않는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것도 전원합의체를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다른 외부 행사를 진행하는 게 또 어떤 의혹이나 비판을 낳을 수 있거든요. 너 누구랑 같이 있었네, 그거에 참석하면서 전원합의체를 이렇게 신속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졸속 아니냐, 이런 것들마저도 사전에 차단하겠다라는 것으로 읽히는데, 이거는 철저히 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 아무리 비판을 하더라도 흠을 잡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은 공직선거법 사건은 아예 법 규정에 다른 사건에 우선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속함은 원래 법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신속함이라는 것이 졸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 그때부터 결론 날 때까지는 뭐 보통 한 달 이내 이 정도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심리 기일을 땡겨가지고 각 대법원 재판관들에게 검토를 맡기고, 검토 보고서가 올라왔을 때 대법원의 그 판사들이 각자의 의견을 낸다. 이거는 사실 그렇게 심리 기간이 오래 소요될 필요는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정상으로는 대선 전에 가능하구나, 이것까지는 확실한 것 같고, 후보 등록 전에 할 수 있느냐, 솔직히 이거는 저도 이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일정상으로는 그것마저도 가능하니까 5월 11일 정당의 후보자 등록 이전에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을 부정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이제 그것까지 속단하기는 좀 어렵다. 아직은 이제 다음 스텝을 보긴 해야겠다. 이제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민주당에서 좀 불안하긴 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정통한 소식통에게 확인하니까 무죄로 확정되는 게 확실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파문이 일을 법한 얘기거든요. 대법관들이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정통한 소식통에게 확인했다라는 거는 사법부 신뢰를 훼손하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신빙성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박지원 의원의 얘기는 사법부를 압박하고 무죄 결론이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압박수단으로 얘기한 거에 가깝다. 저는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그 구조를 알아야 돼요. 보통 대법관들이 14명인데 심리에는 보통 한 12명 정도가 참여를 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게 노태악 선관위원장 겸직하기 때문에 회피를 했죠. 그러니까 한 명 빠져나갔고, 그리고 또 법원 행정처장은 법원의 행정 업무를 관할하기 때문에 재판 업무에는 또 빠집니다. 그래서 12명이 이제 심리에 관여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 12명이 전원합의체에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결론을 낼 때 만장일치를 요구하지 않아요. 이건 그냥 참석한 대법관들의 다수결로 결론을 냅니다. 그러니까 몇 대 몇인데 너도 다수 의견으로 넘어와, 뭐 이런 과정이 없어요. 그냥 쟁점에 관해서 법리적으로 논의를 한 다음에 그냥 각자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가장 마지막에 선임된 대법관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쭉 해가지고 마지막에 대법원장이 결론을 낼 때 이미 다수 의견이 뭐 예를 들어서 6대 5다. 그럼 다수 의견이 6표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대법원장이 난 5표 쪽으로 가가지고 6대 6을 만들겠다, 이런 결론이 안 나죠. 다수가 누군지 모르겠으니까, 동률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반대 의견 쪽으로 표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은 보통 6대 5다 혹은 뭐 7대 4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라지면은 다수 의견 쪽으로 표를 얹어줘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한 20년 이상의 통계를 보면은 정말 몇 개 안 돼요. 소수 의견 쪽으로 간 게. 그러니까 대법원장의 의견이라는 것도 지금은 결정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다수 의견이 어떻게 형성될지 아직 표결도 안 했는데 그것도 알 수 없고, 이제 이런 심리 방식을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회식을 할 때 부장님이나 사장님이
마음대로 시키세요. 근데 나는 짜장 이제 이러면은 사실 메뉴가 그거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지는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연차가 짧은 대법관부터 쭉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밝혀라. 그리고 마지막에 그 결론을 낼 때까지는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좌우하거나 간섭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게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만장일치를 요구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표결이 나왔을 때 수정하는 작업도 없거든요. 그냥 표결이 나오면 나와서 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쪽 의견이 다수인지 이것도 알 수 없어요. 그냥 대법원장의 의견마저도 솔직히 알 수 없다. 대법원장은 일정상으로는 이것은 대선 전에 나오는 것이 합당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전원합의체의 심리 일정을 조율하고 결정했다. 여기까지는 확신을 한 거고 결론에 대한 거는 지금 누가 얘기하든지 간에 신빙성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정통한 소식통이 정말 있다면 대법관들한테 일일이 확인을 했다는 뜻이 되는 건데 그건 정말 뭐 삼권분립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기를 흔드는 일이죠. 그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그 주장은 그래서 객관성은 좀 떨어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런 쪽으로 결론이 나오게끔 유도하고 다른 쪽으로 결론이 나오는 거를 압박을 넣어가지고 차단하겠다. 이제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판례가 어떤 식으로 형성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재명 대표는 어제 교통사고 걱정은 하지 않는다 라면서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서로 간에 야 교통사고 조심해, 나 교통사고 조심해야겠네 이런 얘기 안 하는 건 맞죠. 근데 누군가가 차가 브레이크가 터지고 핸들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사이드미러가 깨졌다 라고 하면 교통사고 조심해야죠. 신경 써야죠. 그리고 옆 사람이 그러면 너도 큰일 나지만 그 차 몰고 나가면은 시민들이 다쳐.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교통사고 걱정해야 되는 사건이 맞습니다. 왜냐면은 기존의 판례 법리하고 너무 달라요. 이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항소심 판결이 나온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평가하는 게 이거는 1심과 2심이 극명하게 달랐거든요. 근데 1심에서는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제시를 하고 그 판단 기준에 맞춰가지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건 판결문상으로 확인이 돼요. 근데 2심 판결은 자신의 판단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거나 기존의 대법원 판례 법리와 달리 가야 되는 면에 대해서는 논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때 내가 기준을 설정했는데 왜 이거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이걸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설시를 한 1심 판결 이거는 그대로 통과가 되는 거죠. 그걸 그 정면으로 뒤집은 2심 판결 그건 납득하기 어렵죠. 대법원 스스로가 왜 내가 세운 기준대로 안 했어? 이거에 대해서 근거가 될 만한 다른 법 규정이나 판례? 그거 없잖아. 이제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판례 법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것을 깨트리든지 아니면 대법원 스스로가 내가 이미 세워놨던 기준을 포기하겠다라면서 기준을 없애야 됩니다. 기존의 기준이라는 거는 사실 여러 가지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라는 거는 선거에 나오는 그 후보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 발언이 선거의 자유에 의해서 보장이 되더라도 그게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호받아야 되는 거는 유권자들입니다. 그건 판례상으로 확인되어 있는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 유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허위사실인지를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언어의 의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그 발언의 맥락 그리고 언어의 연결 상태 이걸 보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맥락과 연결 상태라는 거는 말의 흐름이나 전체적으로 의미하는 그 유기적인 결합 상태를 보게끔 되어 있는 건데 2심 판결은 다들 아시겠지만 다들 조각조각 쪼개가지고 이거는 아니고 저거는 아니고 저거는 아니고 서로 언어가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맥락이라는 걸 형성하는 것을 무시해 버렸어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옆에 있는 홍길동한테 홍길동 이 XX야 라고 소리를 지르면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는 제가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욕한 거죠. 그럼 이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이런 거가 문제될 수 있겠죠. 근데 언어를 쪼개요. 홍길동, XX 이렇게 하면은 홍길동이라는 거는 그냥 이름 부른 거잖아요. 아무런 범죄도 성립되지 않는다. 무죄. XX 누구에 대해서 했는지 모르겠다. 단정할 수 없다. 이래서 또 무죄.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습니까? 2심에서의 판단의 문제점은 뭐 확대를 조작이란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 국어가 무너지는 그런 좀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뿐만 아니라 그 발언을 다 조각조각 쪼갰어요. 근데 쪼개는 거는 대법원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맥락과 언어의 연결 상태를 보라고 하는 게 대법원에서 만든 기준이라 그랬죠. 왜 그걸 안 따랐는지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야 돼요. 그 해명 과정이 전원합의체에서 진행이 될 것이고, 이 기준을 포기한다? 그러면 앞으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라는 거는 없는 셈입니다. 그럼 이제 거짓이 횡행하는 그런 세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기준을 유지하는 판단이 내려져야만 하고, 이재명 대표는 교통사고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걱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은 유지되어야만 하고 그것이 법치, 나라의 근간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원합의체에서는 기준을 지키기 위한 것, 어떤 정치인 개인에 대한 사건이 아니라 나라의 근간을 지키고 법질서를 지키는 판결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심리에 충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